안녕하세요. 다양한 세대의 시민들이 모여서 시민들이 시민학을 공부하는 자유시민대학에서 시민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영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민 참여는 필요할까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지 왜 굳이 바쁜데 시민들을 오라 가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택시를 타셨어요. 여러분들이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타는 동안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행선지는 결정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 드라이버께서는 전문가시죠. 오늘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저는 응암동을 가야 하는데 오늘은 서대문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전문가가 이야기한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삶을 맡겨야 할까요? 시민 참여라고 하는 건 바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행선지에 대한 목적과 가치를 정해주는 일입니다. 그 목적과 가치가 정해졌을 때 전문가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술은 실험실을 나오는 순간 바로 사회에 투영이 됩니다. 행정은 책상을 떠나서 집행이 되는 순간 바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 여러 가지 위험들은 예견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확률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수습을 시작해야 할 때가 우리에게는 자주 옵니다. 그동안의 경험 사례들을 놓고 보면 예산을 집행할 때 있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경우는 그 예산을 허투루 쓰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실패 사례도 별로 없고요. 기술이라고 하는 거 전문가들의 영역이죠. 그리고 행정 전문가들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기술과 행정이 목적과 가치를 잃었을 때 그때 그 위험은 사회를 향해서 오게 됩니다. 이런 대비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위험하다고 확인될 때까지는 안전하다. 이게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과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의 모토일 것입니다. 그럼 역으로 우리는 어떤 모토를 갖고 있는 것이 시민다운 모토일까요? 안전하다고 확인될 때까지는 위험하다입니다. 위험하다고 확인될 때까지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안전하다고 확인될 때까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충분히 서로 교차해야 하고 그 과정을 거쳐도 위험 요소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민의 관점들이 투영되어 있지 못한 기술 개발과 행정 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는 예상치 못한 후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원자력 사고를 비롯해서 각종 대형 사고들, 시민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었다면 조금은 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도 실험을 했었죠.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기도 했었고 대입정책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자, 시민이 참여한다고 하는 것. 그 뒤부터의 문제는 이제 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참여할 때 어떻게 참여하느냐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할 때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참여하는가,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참여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시민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삶의 경험 속에서 시민이 경험했던 것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정책에 대한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정부의 책임 방기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보가 떨어졌다 그래서 정당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문제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에 지금 공론화위원회들이 초기 단계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점들,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듣는 자리로 그 위원회들을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정의 방식. 우리는 흔히 다수결을 민주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죠. 뭐 하다가 조금 불리하면 자기 편이 있을 때, 야, 정정당당하게 다수결로 해.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를 운용하는 결정 유형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가령 이런 경우죠. 한 10명이 모여서 어디 식당을 갈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를 결정할 때는 다수결도 상당히 유용한 결정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딱딱하지만 분석을 해볼까요? 충분히 정보가 공유되어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짜장면과 짬뽕에 대한 선호도가 서로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이럴 때 다수결의 결정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자, 그런데 역으로 한 10명이 갔는데 그 중에 이제 팀장님이 앉아 계셨어요. 마음대로 골라. 나는 짜장면. 그러고 나서 전부 짜장면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거는 다수의 결정이 아니라 굉장히 강제적인 결정이 되는 것이겠죠. OX가 정해져 있는 답. 이걸 다수결이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을 볼 때 다수가 틀린 답이 그러면 정답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죠. 자, 그렇다면 결정 유형과 방식에 따라서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의사결정의 형태들도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층화 무작위 추출, 이런 어려운 말을 활용을 하는데요. 이런 방식입니다. 세대별, 지역별, 계층별 차이들을 고려해서 그중에 공평한 의사 수렴을 할 수 있는 설계들을 해서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그 이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는지를 물어서 그러면 찬성 쪽으로 쏠리거나 반대 쪽으로 쏠리는 것들을 좀 제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도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1차에 조사를 한번 해보고 그러고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난 이후에 그룹별로 토론을 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하게 보게 되는 공론화 모델이고요. 공론조사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시민의 결정은 어떤 영향력을 가져야 될까요? 시민이 결정하면 공무원은 따라야 돼. 정부가 따르지 않는데 시민이 왜 모일 필요가 있어? 바쁜 사람 부르지 마.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간혹 봤습니다. 하지만 시민은 결정을 내리고 나면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활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요. 우리에게 정부가 의견을 구하는 것, 시민들에게 정부가 의견을 구하는 목적은 시민들이 그 행정 공무원과 기술 전문가들이 보지 못하는 영역을 어떻게 보고 무엇을 제안해 주는가를 확인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기술 개발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건 입법, 사법,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지 그 결정을 우리가 내린다고 보면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일에 직면해야 될 것입니다. 수천 건의 법안이 개정되고 있고 여러 행정집행들을 모두 시민이 감당한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시민 참여는 결정권들의 권고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권고만 하면 행정이나 기술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것인데 그게 무슨 효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결정하고 권고하는 방식들을 공무원들이 행정 집행에서 따르지 않을 경우 그리고 기술 개발에서 다른 방향의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경우에는 그것에 따른 또 다른 판단을 내리는 근거, 시민들은 어떤 결정을 했고 이런 이유로 공무원은 이렇게 집행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남겨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1970년대부터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 시행을 했던 것이고요. 이렇게 본다면 그 권고라고 하는 것이 강제력을 갖지는 않지만 사회적 책임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시민이 참여할 때 누가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이런 경우들도 실제 사례로 존재를 했습니다. 대형 유통센터가 들어오는데 시민들이 공론화 방식으로 결정을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A시에 대형 유통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A시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그 옆에 있는 B, C, D의 시에서 5일장이 서기가 어려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누가 그 결정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 정당한가, 그 결정을 효력 있도록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설계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수의 피해가 가는 사안이라면 그 문제는 애초에 시민들의 의사를 묻고 참여의 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특정한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혐오시설, 원자력 핵 쓰레기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혐오시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특정 시에 혐오시설을 넣자고 해서 국민투표를 한다면
그 결정은 거의 그 시로 확정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시민 참여 결정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방식들, 고려해야 될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의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이 정책 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의견을 제안하는 쪽에 있는 방식을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누가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누가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 그 의사결정 방식을 정하기 이전에, 참여의 방식을 정하기 이전에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수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결정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 다수가 그 절차에 합의했기 때문에 그 결정을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시민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고 시민들이 원하는 목적과 가치가 투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지 또 다른 분란과 부작용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끝으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저는 그 후대들이 별로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시대,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주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뛰어놀지 못하고 자기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도래하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결정해야 할 위치에서 결정을 하는 곳에 내가 빠져 있진 않았던가, 나는 나를 위해서 공동의 결정들을 피하진 않았던가,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민 참여와 관련한 여러 모델들에서 연락이 가거나 할 때 우리 시민들이 우리의 의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가 이때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걸 후대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